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남편이 한 말이 열받네요. 뻗쳐오르는 열에 흥분 상태로 오전을 보내고 감당이 되지 않아 하소연하고자 몇 글자 적습니다. 맞지 않는 문맥들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저는 결혼 3년 차로 입이 보살인 남편놈이랑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없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자가근무 중입니다. 저에게는 자궁암 말기로 올해를 넘기기 힘들지도 모르는 친언니가 있어요. 이젠 수술도 어렵고 항암도 더 이상은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언니의 가족들과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남편에게는 10년 전 사별하신 엄마, 시모가 있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 사이비 이단 교회에 빠져서 아버님 보험금을 다 갖다 바치시고 지금 사시는 집 앞으로 담보대출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 예배 다녀오시고 저희 집으로 식사하러 오셨어요. 뉴스 보며 얘기하다 벚꽃 구경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벚꽃은 피는구나 하며 지난 주말 저희 언니가 형부랑 조카와 함께 집 앞에서 잠깐 벚꽃 보러 왔다고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한 얘기를 남편에게 하게 됐어요. 언니의 집 바로 앞이 늘 봄에 벚꽃 행사를 하던 곳입니다. 물론 이 시국에 벚꽃 구경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언니는 코로나 감염자가 되면 치명적이지만 어디 차 타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아가랑 현부 손잡고 집 앞에서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고 정말 한 10분 정도 걷고 사진도 몇 장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추억 사진이 될 것 같다는 언니 목소리가 너무 안쓰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곳에 있다 왔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얘기가 이 상황에 하지 말라면 좀 안 하면 안 되냐.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우리나라 학생들 학교도 못 가는 거 보면 안쓰럽지도 않냐. 진짜 저러다 코로나 걸리는 것들은 세상과 등져버려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니 얘기냐고 물었더니 벚꽃이 뭐라고 집에 좀 있지. 처형은 그러다 감염이라도 되면 어떡할 거냐 생각이 없다 한심하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언니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어린 조카와 형부랑 사진 찍고 들어온 게 너한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냐고. 그렇게 따지면 시모 교회 예배는 말이 되냐고 그게 더하다 라며 소리 질렀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예배는 안 나가면 안 되니 가셨다잖아 이럽니다. 우리 언니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 따위로 말하는 남편놈이 너무 재수없어서 하지 말라는 교회 예배는 좀 안 하면 안 되나. 누구는 절에 못 가서 안 가나. 학생들 학교도 못 가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진짜 교회 예배 갔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들은 세상과 등져버려야 한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엄마한테 지금 뭐라는 거냐고 개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후 서로 욕하고 냉전 중입니다. 정말 언니만 생각하면 조카가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벚꽃 보러 SNS 하려고 인증샷 찍으러 간 것도 아니고 집 앞 슈퍼 가는 길에도 벚꽃이 피어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슈퍼 나간 거랑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지 엄마 이단 사이비 교회 예배보다 심했습니까? 이게 목숨을 잃을 만한 행동이었나요? 다들 답답해서 집 앞에 문 열고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건 아닐 텐데. 저희 언니 집 앞에 벚꽃이 피었고 그게 벚꽃 나들이가 되어 저딴 남자한테 저런 말 듣게 한 게 한심합니다. 추가, 후기라기보다는 추가입니다. 남편놈이랑 이혼. 솔직히 팩트만 쓰느라 일이 많았지만 쓰지 않았고 구질구질하게 다 쓰면 뭐하나 했었는데 시무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교회 말고는 저에게 시무짓이나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지 않아서 사이비든 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어릴 때 낳으셔서 아직 경제활동도 하시며 수입도 좋으십니다. 현재 40대 후반이고 남편과 저는 둘 다 30입니다. 그에 들어가는 돈이나 기부도 알아서 하시길래 앞으로의 시모 상황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걱정을 했어야 했네요. 제가 어리석었던 건 인정합니다.
일단 남편이랑은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에 만나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동갑이기도 하고 말을 할 때 좀 생각이 없어 보여도 제 눈엔 그저 어려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아직도 졸라, 조카 등 이런 말을 쓸 때요. 예전 우리 조카가 신생아였을 때 조카가 귀여워서 갖고 싶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애가 물건이냐며 싸운 적도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친정이 없습니다. 개인사라 생략해요. 언니는 저보다 6살이 많고 저에겐 엄마예요. 그런 언니가 자궁암을 선고받아 무서워서 제가 미친 듯 며칠을 울 때에도 이틀째 남편이 하던 말은 처형이 세상과 등진 것도 아닌데 그만 울라던 인간이었네요. 댓글들 중에 공감 능력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저에겐 가족이라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제 퇴근하고 와서 투명인가 취급했더니 왜 자기 무시하냐고 난리치길래 글 쓴 거 보여줬더니 역시나 난리 개난리를 치더니 자기가 틀린 말 했냐길래 넌 인간도 아니라고 이혼하자고 했고요. 오늘 이 글과 댓글들 링크 걸어서 보내줄 거예요. 길게 쓰기도 힘드네요. 시무욕은 어차피 종교의 자유이니 크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 싸울 때도 남편 놈이 하는 말이 문제였지 굳이 어머니를 중심에 두고 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종교 활동 하시느라 여러 사람 만나시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오라가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가끔 밥이나 먹으며 안부만 묻지만 남편이랑은 거의 매일 통화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주말에 제가 볼 일이 있을 땐 둘이서 데이트도 하곤 하길래 저는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싸우다 보면 본인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모르고 자꾸 제가 정확히 딱 집어 너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 끝엔 떼쓰듯 저에게 기억에 오류라고 우겨싸네요. 언니가 보고 싶어 언니 집 가고 싶어도 환자랑 조카가 있으니 코로나 터지고는 가보지도 못했네요. 오늘 저녁에 가보려고요. 어디 말할 곳이 없어 친정이라 생각하고 쓴 글에 많은 댓글 감사드리고 후기가 생기면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교회 예배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참석하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실 것 같아서입니다. 싸울 때 남편이 말했던 이유네요. 이혼할 겁니다. 지금은 아픈 언니에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장은 아니지만 무서워 피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느 분께서 써주신 댓글, 언니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겠네요. 슬프네요. 두 번째 추가, 지난번 코로나 시국에 자기 엄마 사이비교회 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안부 우리 언니 집 앞 벚꽃 구경은 세상과 등져도 싸다던 글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욕해주셨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결국 언니는 6월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없어도 조카와 형부를 잘 부탁한다고 가끔 반찬도 해주면 좋겠다고 아빠 혼자 조카 데리고 뭐 먹으러 다니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볼지도 모르니 외식할 때 제부랑 같이 한 번씩 같이 가주기도 해달라고 울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날 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폐혈증이 동반되어 며칠 후 세상을 등졌습니다. 남편 놈과는 글을 쓴 이후 난리를 치고 쌍욕을 해가며 무던히도 싸웠지만 언니 앞에선 티내지 않았어요. 언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만 언니 집에 가게 됐던 5월의 마지막 날도 코로나 시국에도 야근한다며 둘러댔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언니와의 이별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언니 장례식장에는 오지도 않았고 발인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네요. 시모도 전화 한 통 없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끝이구나.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형부가 물었고 그동안의 일을 얘기했어요. 힘들었을 형부가 처제가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더군요. 지금도 너무 많이 아프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치만 이제부터 저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선언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며 판에 글을 썼던 것이 큰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언니의 집으로 와 있습니다.
지난번 적었듯이 저는 친정이 없고 언니가 친정엄마였어요. 조카가 아직 많이 어리고 제가 조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해줄 생각이에요. 휴가와 연 월차로 한 달 정도 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남편 놈은 제가 집을 나가니 욕을 하고 난리지만 신경 끄려고요. 혹시나 형부 집은 좀 그렇지 않냐 하실까봐 미리 쓰자면 물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하실 수 있지만 언니와 형부는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하여 사귄 지 13년 만에 결혼했고 코찔찔이 때부터 저를 봐왔습니다. 언니가 친정엄마라면 형부는 아빠예요. 입에 담지 못할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많은 위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추가. 지금 남편이랑 함께 지내기 못해서 나와 있는 건데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형부 집에 눌러 살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었는데 정신없는 와중 짧은 설명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집을 따로 구할 생각이에요. 지금 휴가를 쓰는 동안만 조카의 돌봄을 맡고 있는 거라는 설명이었는데 조금 짧았네요. 지금 형부 집 근처 3룸을 알아보고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예요. 당연히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 미리 쓴 글이 독이 됐네요. 조카가 아직 애기예요. 이제 곧 새 돌을 앞두고 있어요. 아가 낳고 얼마 있다 자궁암 판정받고 수많은 노력에도 빠른 전이로 절망적이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드리고 남편과는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한 집에 지내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저에게 아직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시무가 사이비교에 다니는 것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어요. 형부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형부 또한 제가 휴가 한 달을 조카와 보내고 싶다 했을 때 도와줄 시터를 구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건가요? 그리고 그럴 의무도 없지만 언니의 보험금 중 일부도 처제도 권리가 있다며 절반을 주던 분이에요. 돈을 줬으니 좋은 분입니다가 아니라 저를 친동생처럼 앞으로도 대해줄 형부입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여러분들의 조언에 힘입었어요. 형부랑 조카 그리고 저 모두 행복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밤새 울다가 너무 답답하고 어디 말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며 의지합니다. 3살 아이 한 명 있고 임신 7개월, 결혼 4년 차 주부입니다. 애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 입 닫고 하루하루 마음만 썩어가는 중이네요. 그 전에 사정을 말씀드리면 장거리 연애하다 남편 쪽으로 시집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지내고 살다 너무 심심해서 일구에서 일하다가 임신하고 애 낳고 육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 와이프 몇몇 분과 친해졌어도 제가 사는 곳은 보통 시내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더 들어가는 곳이고 아직 첫째를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배는 배대로 불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 데리고 가벼운 산책하는 게 다네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그냥 아이랑 시간, 한날 시댁 가기. 토요일, 일요일은 남편과 카페 가고 외식하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주말에도 시댁 갈 때 있어요. 월 평균 5번은 넘게 갑니다. 하는 거 없어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바보같이 갑니다. 친정은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라 자주 가고 싶은데 또 눈치 줘서 1년에 5번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일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외식할 때 말해서 먹고는 하는데 제가 먹고 싶어도 남편이 땡기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둘 다 같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좋겠지만 메뉴 선정에 시간이 걸리고 누구 한 명이 그냥 아무거나 먹자 라고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지쳐 포기하는 편인데 어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네요. 뭐 먹지 물어보길래 쌀국수가 먹고 싶어 말했더니 남편이 3일 내내 점심때 면 먹어서 안 땡긴다고 얘기하네요. 그 말엔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1인 회사에 점심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차 타고 나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걸 물어보는데 남편 폰으로는 양고기 집을 찾고 있네요.
토요일, 수요일은 시댁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육고기 좋아하지만 그날따라 정말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결국 양고기집을 얘기하는데 진짜 못 먹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내쉬며 쌀국수집으로 향하는데 쌀국수집 앞에서 쌀국수는 진짜 안 땡기는데 하네요. 진짜 너무 재수가 없어서 평일에 집에 박혀 내 발로 나가서 산책하는 거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없는데 이런 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나 생각하니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계속 눈에 고이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남편이 제시한 다른 메뉴 곱창을 먹으러 갔습니다. 고기만 아닐 뿐이지 기름 너무 싫었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앞에 놓인 곱창과 남편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 자꾸만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서럽고 식당에서 우는 내가 어이없어서 반 미친년처럼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가리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말이 왜? 또 뭐가 불만인데? 대꾸 한마디 없이 몇 점 집어먹고 집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없는 사람처럼 있어요. 정이 너무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숨이 막혀요. 마음 같아선 진짜 친정으로 너무 떠나고 싶어요. 지금 심적으로 너무 갑갑하고 쓴 글이 너무 어제일만 말하고 있어 글을 보는 사람들이야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다 생각해요. 이혼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참고 버티면서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글을 올리고 난 후 댓글들을 기다리며 수십 번 새로 고침을 하면서 진심 어린 조언들의 눈물만 자꾸 나와서 잠시 폰을 안 보고 있었어요. 하소연으로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하나하나 꼼꼼히 쓰진 못하지만 마음속에 묵힌 얘기들을 해볼까 해요. 쌀국수. 따로 먹자 그랬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싸웠을 거고 따로 먹었으면 따로 먹고 집에서 또 대판 싸웠을 거예요. 쌀국수를 같이 먹었어도 억지로 먹으면서 온갖 기분 나쁜 표정으로 먹는 내내 불편했을 걸 알기에 그냥 입 닫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 따서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녀라 하시는데 저 운전면허 있어요. 면허 딴 지 10년 되어가는 것 같네요. 결혼 전 친구들과 여행 갈 때 렌트해서 제가 운전하고 다닐 만큼 초보도 아니에요. 하지만 차는 남편 일할 때 써야 하고 차를 한 대 더 사기엔 외벌이에 둘째 애도 생기는데 제 욕심 같네요. 그리고 돈, 생활비 개념이 없어요. 적금 하나 넣는 거 없고 현금 한 번씩 받는 거. 내가 현금 좀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있으면 줍니다. 한 달 전부터 제 명의카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땐 맞벌이에 각자 돈 관리했는데 첫째 만삭 때까지 일하다 육아휴직으로 쉬다가 둘째 임신하고 결국 퇴사했어요. 외벌이가 됐을 때 생활비 개념, 돈 관리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못하며 바보같이 참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가스라이팅 같아요. 생활비 얘기 꺼내니까 가족카드를 주더라고요. 긁으면 남편 폰에 찍히는 신용카드로요. 초반에는 그냥 사용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일주일에 하루 나갔다 왔는데 나는 돈 벌러 다니는데 넌 돈 쓰러 다니냐. 걔는 계산 안 하냐 하더군요. 그날 남편 친구 와이프 만나서 커피랑 밥값을 제가 다 계산했어요. 토탈 5만원 정도 나왔나. 제가 그 언니한테 얻어먹은 게 훨씬 많아요. 남편이 그런 말 안 해도 남편한테 카드 내역 실시간으로 찍히는데 그런 거 당연히 생각하면서 생활했어요. 저 용돈 개념으로 제대로 현금 받아본 적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지인 만나도 3만원 내외로만 써요. 그리고 매주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놈의 돈. 매번 하는 소리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돈, 내가 사는 것, 내 돈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그런 전문직은 아니에요. 제가 혼란스럽게 했네요. 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될 걱정 없어서 직장 없어 본 적, 돈 없어 본 적 없어요.
그랬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사람이 더 눈치 보게 되고 내 거 안 사게 되고 결국 안 나가게 되더군요. 할 말 하면 싸우고 애 앞에서 쌍욕 나오고 남편한테 쌍욕을 들으니 눈이 돌더군요. 그 다음부턴 같이 했어요. 더러운 쌍욕들 같이 쌍욕하다 나오는 말은 집에서 나가라 했어요. 안 나가고 버텼죠. 밤에 어디 가요. 그리고 내 새끼 놔두고 내가 어디 가요. 이 집 시댁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것 같았는데 그럼 저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하나요? 그를 추가하기 전까지 진짜 많은 일들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너무 괴로운데 저는 진짜 첫째 앞에서 쌍욕하며 싸울 때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잘 살려고 노력해보자. 매일 이런 날의 연속이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이혼했겠죠. 좋은 날도 있고 서로 같이 힘이 되어주던 날도 있었죠. 그렇게 잘 살다 둘째가 생겼고요. 애들이 무슨 죄예요. 첫째 애가 아직 모를 때 둘째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제대로 잡고 싶어요. 두 번째 추가. 다들 많이 답답해 하시네요. 저런 놈인 걸 몰라서 결혼했냐. 애들이 무슨 죄냐. 둘째는 왜 가졌냐. 피임은 정말 한다고 했는데 네, 다 돌이킬 수 없는 변명이죠. 이 소중한 생명이 왜 나에게 와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주로 멍청하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죠. 아마 남편 친구들도 남편의 이런 모습 모를 거예요. 저도 한성깔 해서 진짜 별의별 난리는 다 쳐봤어요. 쌍욕하면 똑같이 쌍욕하고 주말에 애 놔두고 먼저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오고 시댁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하고 가서도 싫은 티 내고 무조건 애 데리고 친정 가겠다고 해서 친정에서 일주일 있어도 봤어요. 근데 쌍욕 같이 하면 똑같이 해서 받아치니까 큰 싸움이 된다고 여자로 안 보인다고 내 탓하고 애 놔두고 외출할 때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며 싸우면서 무작정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니 왜 들어왔냐고 나가라 하더군요. 애 안고 소주 처음 마시면서 애를 못 만지게 했어요. 시댁 안 가면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며 집에서 그냥 불편하게 해요. 그리곤 말해요. 연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요. 내가 바라는 건 횟수고 내가 지금 내 몸 신경 쓸 때인데 말이죠. 시부모님은 애 엄청 이뻐라 하셔서 일주일 중 하루 날 잡아서 제가 약속이 있든 없든 자이든 타이든 오전에 맡겨서 저녁에 밥까지 먹고 옵니다. 술은 당연히 마셔요. 안 마신 날 없고 제가 운전해서 옵니다. 저도 같이 가서 있으니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그냥 애만 보내고 남편 퇴근 때 같이 갑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하다 요즘 부쩍 배가 불러 이제 힘드니까 오빠랑 애기랑 둘이 저녁까지 먹고 오라고. 난 혼자 그냥 알아서 집에서 좀 편하게 먹을 테니 라고 했더니 표정 싹 굳어지면서 그럼 서운해 하시잖아 라며 자기도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대판 싸우고 양가 어른들도 알게 되었고요. 어찌됐건 내가 지금은 다 필요 없고 애랑 둘이 친정 가겠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친정 가게 해준 거 그거 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서 화나 있더군요. 그때 친정에 있을 때 친정엄마가 했던 얘기들 평생 잊지 못해요.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냥 새겨지더군요. 너네가 뭐 연예인이냐 1, 2년 살고 이혼이 그리 쉽냐고 애는 어떡하냐고 저랑 남편 앞에 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 떠나는 차 안에서 전화 오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라고 하셨고요. 그 일 이후로 진짜 둘 다 고칠 건 고치고 애도 있으니 책임감 가지고 잘 살아보자 다독이며 다신 우리 둘 때문에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자 하고 살고 있었는데 친정엄마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인데 또 이런 일로 연락하는 거 면목 없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34개월 여자아이 키우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맞벌이이고요. 아기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현재 시어머니께서 아기 등하원 시켜주고 계세요.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아기 돌보고요. 비슷한 류의 글을 볼 때마다 뭐 이런 것까지 글을 올려. 이런 건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댓글들은 항상 있던데
이런 말씀은 삼가해주세요. 제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고민도 아니겠지요. 저는 저와 비슷하게 둘째를 고민하다가 낳은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이니 조금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조언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주변에서는 친정엄마, 시어머니, 남편 제외하고 모두 둘째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가지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힘들까봐가 주 이유이고, 남편은 본인도 육아에 동참하고 있어서인지 첫째도 힘든데 둘째 가지면 더 힘들어. 아기는 예쁜데 둘이 운다고 생각해봐. 첫째 이제 힘든 거 많이 지났는데 얼른 가족끼리 해외도 다니고 하고 싶다. 둘째한테 들어갈 돈 우리 셋이 여행도 다니며 지내자. 이런 주의입니다. 이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둘째를 가지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첫째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첫째가 남자아이면 추천 안 하지만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둘째가 남자가 나와도 여자가 나와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첫째가 외롭기 때문에. 저희 집이 맞벌이다 보니 분명 서로 의지해야 할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국 피 섞인 가족이 가장 위안이며 평생 내 편이라고요. 세 번째, 아이들의 첫 번째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외동이 버릇없다는 얘기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아이 인성을 위해 투자할 수가 없는 구조인 맞벌이라면 서로 지내면서 서로 존중해야 하거나 이해, 배려 등을 형제지간에 배운다고 합니다. 물론 집안마다 다르겠지요. 네 번째, 어른들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나누며 서로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난 후에 얘기겠지만 더 늦기 전에 낳으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첫째 키울 때보다 덜 힘들고 혼자 키우면 계속 놀아줘야 한다던가 하루 종일 엄마나 아빠에게 매달리고 금방 토라진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 체력을 따라갈 수 없고 계속 눈높이 맞추는 것도 힘들 거라네요. 나름 노력해도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무언가의 분명 부족함이 있고 청소년기가 되면 외동 특유의 외로움 같은 게 있다고 하네요. 둘째가 생기면 지들끼리 놀아서 오히려 부부금슬이 좋아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고 너무 많으니 그냥 생략할게요. 일단 지금 기억나는 것들만 간추려 적었습니다. 그냥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자녀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한번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아이는 동생이 싫다고 뚜렷하게 말합니다. 나는 동생 싫어, 혼자가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때다 좀 더 지나면 낳아달라고 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34개월이고 아가인데 어른도 하루에 수십 번 바뀌는 마음이다. 그런 것은 부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래 사회가 불투명합니다. 사실 현재 저도 사회생활하기 힘든데 아무리 우애지간 좋은 남매나 형제가 있다 한들 분명 혼자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세상은 어차피 혼자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너무 힘든 적도 있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나의 아이에게 과연 살만한 세상이 되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난산이었습니다. 막달 때까지 입덧하고 10시간 진통에 결국 재앙했어요. 죽다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이 부분 때문에도 걱정된다고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낳는다고 결정하게 된다면 3번은 엄마로서 당연히 견뎌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능력입니다. 남편과 저 합쳐서 한 달에 500에서 600 법니다. 정년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 휴직 보장 등이 되는 곳에 다니고 있지만 저희 명의집도 없고 현재 둘이 버는 월급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를 봤을 때 초딩 입학 후 학원 등등 물론 저희도 점점 연봉은 오르겠지만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네요.
5번째, 낳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터울이 작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내년에 낳는다 치면 5살 차이가 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첫째가 여자라 괜찮다, 둘이 형제지간이면 서먹할 수도 있는데 무튼 이유는 여자라서 괜찮답니다.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등등의 이유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일 궁금하네요. 저는 진짜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유전자의 본능인 건지 뭔가 낳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인데 동시에 낳으면 안 될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본능과 이성이 싸우는 느낌이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 몰랐는데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등의 억측들과 지가 낳고 싶으면서 남 핑계 댄다는 말은 조금 불편하네요. 저는 만약 둘째를 낳는다면 딸을 낳고 싶어요. 그리고 낳고 싶으면 이미 아이를 가졌을 것이고 물어보지 않았겠죠. 본문에 있다시피 저는 난산이었고 막달까지 입덧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육아도 너무 힘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는데 가족들 중 본문에 낳지 말라고 말하는 친정엄마, 시어머니, 남편 제외하고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그 외 친인척분들은 저 볼 때마다 모두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남편은 힘들 것 같긴 한데 여보 생각이 그렇다면 존중한다고 하긴 해요. 절대 반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분들은 모두 다요. 제 친구, 친척들도 현재 자매지간 엄청 사이 좋고 서로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엄청 싸우긴 했지만 딱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무척 의지도 하며 가끔 사회생활에서 힘들 때 고민도 털어놓기도 하고 친구같이 지내거든요. 저도 동생이 좋아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긴 낯간지럽지만요. 참, 그리고 본문에 빼먹긴 했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혼란스러워진 계기는 지금 딸아이가 동생 싫다는 얘기가 훨씬 비중이 많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 좋아 라고 오락가락 할 때부터 저도 같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냥 넌지시 물어볼 때는 싫다고 하는데 가끔 혼자 똘똘이 인형 같은 거 안으면서 놀 때 동생이 좋아, 동생 갖고 싶어 하는데 화들짝 놀라서 그럴 때 다시 한번 동생이 갖고 싶어 하고 물으니 응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씩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혹시나 초딩 때쯤 낳아달라고 하면 그때 저는 자신이 없고 아이는 저를 원망하기도 할까봐 걱정되어서요. 무튼 경제적인 건 합쳐 500에서 600 나온다고 했지만 보너스 같은 거 받는 달에는 둘이서 800에서 900도 받아요. 물론 연 2번, 3번 정도만 있는 일이긴 하지만요. 월급 가지고만 너무 몰아셔서 써봅니다. 지금 집이 없는 이유는 청약 당첨을 노리고 있고 적금 열심히 붓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세상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얘기를 써본 이유는 현재 우리 국가가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과 복지가 늘고 있으니 그에 대한 해안이나 지식 정보 등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조언을 들어보고 싶었으나 아쉽게 그에 대한 조언은 없네요. 무튼 많은 관심과 조언 고맙습니다. 대부분 둘째에 대한 부정적인 조언이 많은데 많이 고민해보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 후에 결정할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4번째 사연입니다. 29 직장인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결혼 선배이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쪽에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고 조언 부탁드려요. 우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모아놓은 현금이 1,500만 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하시며 저를 혼자 키우셨고 악착같이 모아 방 3칸짜리 15평 빌라를 8천만 원에 매입하셨습니다. 한 달에 하루 쉬시면서 일하셨고 몸 성한 곳 없이 열심히 사셨으나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으셨는지 제게 심한 언어폭력과 집착 증세를 보이셨었어요. 그걸 참고 살다가 20살 넘어서 저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터졌고 원인은 성장기 가정환경이었습니다. 상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케이스라 당시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 제 발로
나 좀 살려달라고 대학병원 정신과에 갔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서 입원한 게 아니라 엄마와 떨어지고 싶어서 입원했어요. 거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찾아오실 것 같았거든요. 담당 교수에게 가족 면회를 일체 안 할 테니 막아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최대 입원 기간 3개월이라 3개월씩 끊어서 여러 차례 입원하며 가족을 피하니 건강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이런 제 행동에 우선 엄마가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집착하던 모습을 아예 고치시더라고요. 폭언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엄마의 폭언과 집착에 괴로워할 때 울면서 하소연해도 제 말은 들어주지 않고 너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에게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고생하는 엄마인데 네가 좀 봐줘라 하던 친척들도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이후 제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시고요. 위의 과정을 거쳐 가족과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보니 제 나이 27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간 병원비와 약값 가장 심할 땐 약이 한 번에 18알씩 하루 36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오래 다니지 못하고 1, 2년 짧게 근무했던 직장 생활로 모아놓은 돈이 변변치 않았어요. 27 중간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 이제 1,500만 원이 되었고 이번 달부터 적금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적금 금액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가 사놓은 빌라가 재개발 구역이 되어 이번에 인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네요. 엄마는 그간 해준 게 없으니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서 네가 가지라고 하세요.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해도 자기는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이미 청약저축 만들어서 넣고 계셨더라고요. 조합원 분양가로 대출받아서 입주하려면 제가 제 명의로 대출 1억 6천에서 2억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 분양가가 4억부터 시작인 걸 보면 차액으로 이익을 남길 수는 있는 구조인데 전 사실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요. 엄마는 이거라도 가지고 결혼해 여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해요. 본인은 연금도 나올 테니 걱정 말라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전 젊기라도 하지 엄마는 벌써 65이거든요. 인근 지역에 신축으로 임대주택 단지가 크게 들어왔고 공실이 많아 신청하면 오래 안 기다리고 금방 입주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거길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전 현재 남자친구가 있고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연상이니 30이고요. 당연히 저보다는 모아놨겠거니 생각했는데 얼마 전 물어보니 이제 현금으로 5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적금은 아예 없고 자기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월급이 남으면 그대로 월급 통장에 남겨둔대요.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쌓일 테고 그렇게 500만 원이 모였다면서요. 게임 안 하고 명품 안 사고 차는 회사에서 하나 줘서 그거 타고 다니니 차 없고 그냥 소박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디에 그렇게 지출이 많았을까 생각해보니 자기 가족들한테 돈을 조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력 부분만 빼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은 세 갈래입니다. 아무리 날 괴롭혔어도 마냥 밉지만은 않은 애증 관계인 엄마인데 엄마가 평생 힘들게 일해 번 돈으로 산 집을 이런 남자와 함께 살 신혼집으로 써도 될지,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엄마 모시고 더 챙겨드리는 게 좋을지, 아님 엄마와 다르게 날 편안하게 감싸주고 받아주는 이 남자와 시작하는 게 맞을지.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직장은 그냥 탄탄한 중소기업이고 급여는 그럭저럭 남들 버는 만큼 버는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안심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결혼해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자식된 염치가 있으니 집은 안 받고 현재 모은 돈이 없으니 결혼도 말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네요. 제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너무 지탄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는 동생이다 생각하고 조언해 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사는 게 참 어렵네요.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여행 다닐 때 여행 다니면서 사는 그 평범한 삶이란 게 사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부쩍 느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동생처럼 가까운 지인처럼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는 입사한 지 3년차, 급여는 세전 월 300입니다. 저는 27살 가을에 입사해서 이제 2년 차입니다. 이전엔 제대로 길게 다니지 못하다가 지금 직장에서 자리 잡고 다니는 중인데 급여는 남자친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 현금 1,500은 예적금만 말씀드렸던 거고 청약 300이랑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 월 10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청약은 어차피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없는 돈이라 여깁니다. 그래도 너무 적긴 하죠. 남자친구는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학자금 대출 갚고 있고 그걸 다 갚으면 그 다음에 적금을 만들겠다네요. 전 상환하면서 저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일단 빚부터 갚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남자친구네 집도 저희 집이랑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결혼한다고 보태주실 것 같진 않아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빌라 살다가 얼마 전에 팔고 임대 아파트 들어갔고 집 판 돈은 대부분 임대 보증금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결혼을 하더라도 집은 못 해주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알아보라는 눈치시거든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없는데 많은 걸 바란다는 게 욕심이겠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엄마와 다시 한번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고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본인 잘못을 본인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내 딸로 사느라 너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 고생했어.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되려 덤덤하시고 저 혼자만 한참 울었습니다. 결혼은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네요. 29이란 나이가 많게만 느껴져 부담스러웠는데 댓글로 많은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보단 늦었지만 착실히 저축해 자리 잡고 싶어요. 남들에 비해 늦었을지언정 저에게 남은 날 중에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일 테니까요. 남자친구는 더 모으면서 잘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정말 다시는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자식을 낳더라도 나와 같은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요. 판에 어린 나이에 수천만 원부터 1억 넘게 모았다는 글들 볼 때마다 위축되고 초라해졌었는데 네, 걱정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이 없겠지요. 낙담할 시간에 힘내서 잘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